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2주차 1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죠. 우리가 이제 수업이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은 우리가 수업이 화목이고 화요일 날 1시간을 비대면으로 하고 목요일 날 2시간을 이제 대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분산돼서 화수목 강의가 있어서 수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강의를 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목요일 강의, 그러니까 1주차 2, 3강을 하진 못했는데, 2, 3강의 진도를 정해놓고, 그 뒤를 이어서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2주차 1강 화요일 날 비대면 수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차에 3시간 중에 1시간을 비대면으로 수업 소개를 했고, 수업 소개의 두 번째 부분을 이제 목요일 날 내일 두 번째 부분을 첫 시간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요일 날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로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그 강대인 선생님의 강의 도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흐름에 따라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체적으로 쭉 줄거리 삼아서 뭐 신들의 부분, 영웅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가문의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화학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는 없지만 이렇게 쭉 얘기를 늘어놓는 것에 더해서 이 얘기에 어떤 초점을 한 번씩 잡아보는 어떤 논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신화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간간히 곁들이려고 하는데, 뭐 여는 이야기라고 해서 어떤 이제 주제를 열어서 한번 시도해 본다 뭐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그 나무들, 식물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한 사례로 우주목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바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는 이야기였고, 그리스 우리 교재에 있는 얘기의 시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야말로 교재 강대현 선생 교재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첫 부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첫 부분의 얘기들, 우리가 수업 소개하는 시간에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그 강대현 선생 책의 장점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들어있는 원전들을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옛날부터 그냥 어떤 하나 뭐 성경에 있는 얘기들처럼, 또는 뭐 옛날에 무슨 호랑이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뭐 떡을 팔러 갔다 오는데 떡 하나 좀 앉아 먹지 뭐 이런 얘기들처럼 그냥 한 권의 책에 다 있거나 아니면 다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것인 양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런 신화들이 어디에서 실렸는지 그런 것들 그 출전을, 그리스의 고전을 통해서 그 출전을 밝혀가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그 세계의 시작이거든요. 그리스인들이 우주의 시작, 세계의 시작을 어떻게 이해했나 신화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거기에 나오는 신화 작가들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입니다. 아, 여기 이제 옆에 신화 작품의 최초의 저자들이라고 써놨습니다. 아, 우리가 뭐 더 멀리 올라가면 뭐 한 10,000년 전쯤 구석기 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 신화는 대략 청동기 시대, 뭐 기원전 한 17, 8세기 그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말 그대로 진짜 옛날 얘기,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 거죠. 입에서 입으로. 문자가 없던 시절에, 또는 문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시절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것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시대의 저자들이 바로 이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이 두 명의 사람입니다. 호메로스는 잠깐만요.
어,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경의 서사시인이라고 되어 있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남겼고요. 실존했는지 어땠는지조차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만 전설적으로는 이제 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자주 나올 텐데 고대 세계에서 특히 그리스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맹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남보다 특출한 어떤 능력을 얻는 대신에 신체적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있는 거죠. 특히 예언자들이 맹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시인이란 천재적인 시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징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호메로스는 이오니아 방언을 사용했는데 이오니아가 어딘지는 뒤에 나오는 지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 본토가 아닙니다. 또 이 얘기도 길게 하면 또 복잡한 보다기는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 본토에서부터 이주해 간 사람들이 터키 연안 지방에 세운 나라들의 연합체 또는 그 나라들이 세워진 지역 이걸 이오니아라고 합니다. 이온의 후예들이라는 뜻인데 전설적인 영웅 이온이 넘어가서 거기를 세웠다 뭐 이런 거예요. 이오니아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오니아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 예. 호메로스는 그쪽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헤시오도스.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의 서사 시인이고 이 사람 이제 소아시아 아까 얘기했던 이오니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명칭이 이제 소아시아인 거죠. 소아시아에서 이주해서 보이오티아로 이주한 사람이고 그 지역에 있던 헬리콘산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뮤즈 여신, 무사 여신의 계시를 받아서 시인이 됐다. 그래서 뭐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시인 경연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상을 타고 그러면서 일약 유명한 시인이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보다는 헤시오도스가 이제 실존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화면 중에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호메로스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헤시오도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지도 얘기를 좀 해야겠죠.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그리스 지도입니다. 그리스는 사실은 이제 소규모의 그리스와 대규모의 그리스 이렇게 나눕니다. 마그나그라키아라고 하는데 대그리스. 그 소그리스라고 부를 때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일단 그리스 본토, 오늘날 그리스 땅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티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테네, 오늘날 아테네고 이제 옛날 지명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아티카, 아테네. 아티카는 이제 지역 이름이고요. 도시 이름은 아테네. 여기 이제 본토이고 여기 보시면 되게 좁은 지협을 통해서 연결된 것처럼 되어 있는 큰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도인 거죠. 이걸 이제 펠라폰네소스 반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좁은 지역에 코린토스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라코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스파르타 아시죠? 그 스파르타라는 곳이고 이쪽 본토 쪽엔 아테네가 가장 큰 나라고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리스 본토가 있고 여기가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와 현재의 터키 땅. 옛날에는 페르시아 뭐 이런 곳이 있었던 곳이죠.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요.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가 동해 또는 뭐 일본 사람들은 일본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에게해가 자리 잡고 있고 터키는 그리스를 300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와 터키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거의 10배 가까운 기간을 지배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아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소아시아. 그 중에서 요 연안 지방, 그러니까 에게해의 면한 터키 이 바닷가 지역, 항구들이 쭉 늘어서 있는 이 지역, 요 부분이 이제 이오니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뭐 밀레토스라는 곳에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올라가면 트로이스, 어, 미틸레네 이런데 쭉 다 여기 섬들까지 이 정도 되는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둘 다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메로스는 이제 일리아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남겼고, 헤시오도스는 일과 나날이라든가 아니면 신들의 계보, 옛날에 신통기라고 불렀습니다만 신들의 계보 또는 신들의 족보죠. 그런 책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게 이제 서사시인데 이 서사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웅들의 그 모험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참전해서 벌어졌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트로이 전쟁 끝난 다음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러니까 줄거리가 분명하죠. 일종의 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헤시오도스의 작품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소설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설의 시. 그래서 이제 신들의 계보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아담과 이브가 뭐 카인과 아벨을 낳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집안 족보잖아. 이게 인류의 족보이면서 그 집안 족보인 건데 또는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족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신들의 족보를 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뭐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 세계의 시작이라는 주제는 이 헤시오도스 얘기를 많이 의존하게 된 겁니다. 헤시오도스가 썼던 얘기들, 호메로스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뜨문뜨문 산발적으로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헤시오도스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아니 호메로스 큰 도움이 안 되고 헤시오도스가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지난번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조금 더 다른 지도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좀 다른 마케도니아가 지배하던 시대의 그림이긴 한데 뭐 이런 지도를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크레테 섬이 아까 빠졌을 거야 아마 크레테 섬이 그 전에 여기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제주도에 해당하는데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이죠. 여기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많이 다뤄지게 됩니다. 크노소스라는 나라가 여기 있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노타우로스 같은 신화들이 여기서 생성된 곳이 여기고 퀴클라데스라고 하는 많은 섬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제도 여러 섬들 뭐 이런 뜻의 제도 퀴클라데스 제도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아까 이제 헬리콘산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뭐 시인이 됐다는데 헬리콘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스크라라는 곳도 관련돼 있는 동네고 여기 이제 뭐 자주 나오게 되는 곳이 파르나소스 산이 여기 있고 델피 신탁받는 델피라는 곳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어느 쯤 되냐 에우보이아가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올라가 보면 음, 요쯤 되는 거예요. 요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확대가 되나서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인지가 좀 불분명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된 겁니다. 키타이론산 여기 있고 메가라 코린토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면서 그림들을 자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명화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신화를 즐겨 그린 화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회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화가 구스타프 모로라는 프랑스 화가인데 구스타프 모로가 여러 번 등장할 겁니다. 구스타프 모로는 좀 신비주의자라서 이 그림에도 그 신비주의 화풍이 잘 나와 있고 그리스 로마의 어떤 성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즐겨 잘 그리는 작가입니다.
구스타프 모로는 1826년, 1898년을 살았던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이고 이 작품은 1891년 죽기 한 7, 8년 전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헤시오도스가 헬리콘산에서 무사 여신의 영감을 받아서 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사 여신인 겁니다. 날개 달린 무사 여신. 무사 여신이 뭐냐? 칼 들고 다니는 그 무사가 아니고 당연히 발음이 공교롭게 비슷한데 무사는 영어로 뮤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예술, 무사라고 해서 인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신인데 9명의 여신들이에요. 그 중에 한 여신을 이제 형상화시켜서 헤시오도스 뒤에서 감싸면서 헤시오도스의 시적 영감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이 악기가 큰 악기가 있죠. 그래서 리라라고 보통 하는 악기를 좀 그당 현대화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어떤 젊은 시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헤시오도스의 그 신들의 계보에 의거해서 맨 앞부분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도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뭐 흑암이 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통 컴컴한 세상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헤시오도스의 그 신들의 계보에도 신들이 있기 전부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런 신들부터 있는 거죠. 인격화되기 전의 신들, 좀 아주 원시적이고 추상적인 신들.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이렇게 되죠. 카오스가 있고 가이아와 에로스가 있다 이렇게. 근데 요 셋은 순서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시오도스가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성경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만 어디서 딱 있던 얘기를 적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전해지는 얘기들을 헤시오도스가 시인의 영감을 가지고 또는 어떤 사상가로서 정리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랄까 경전을 만들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한 개인의 창작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물론 당연히 이제 그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세계의 창조에 관한 생성에 관한 여러 신화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또는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는 원래 이제 그 지중해 지역에서도 문화적으로 낙후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이런 문명들이 더 발전해 있었거든요. 그들의 신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어떤 창세기 세상을 낳게 되는 세상의 개벽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참고해서 헤시오도스가 그리스 신화의 형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다고 얘기되어 있는 것은 헤시오도스의 신들 계보에 카오스가 있었다입니다. 카오스는 원래 큰 틈, 체이즘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넓고 넓은 허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건 옛날식 번역이라서 뭔가 좀 장중하긴 한데 말도 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둡고 컴컴하고 정리 안 돼 있고 뭐 이런 상태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헤시오도스도 또는 그리스인들도 카오스라는 어떤 공허하고 큰 틈 원래 이제 카오스는 하품할 때 입안이 벌어지면 입안이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를 가리키던 말이어서 카오스는 오늘은 이제 혼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텅 비어 있는 것이 질서가 없으니까 일종의 혼돈이긴 했습니다만 뭐가 있는 것이 얼크러져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혼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질서가 없다는 건 어지러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랄 게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카오스 세상이 생겨나기 위한 바탕 거기에 이제 가이아 땅 가이아는 땅이라는 뜻이고 여신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그다음에 에로스가 나옵니다. 카오스는 넓은 의미의 큰 공간 터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아는 이제
뭐랄까 짐승과 동물들과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고, 에로스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어떤 성적 에너지를 가리키는 결합의 힘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이아가 자가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성생식을 하는 거죠. 카오스가 나뉘어서 여기 딴 얘기인데, 가이아와 에로스가 카오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없지만, 헤시오스가 하고 있지 않지만, 카오스가 나뉘어서 가이아와 에로스가 생기지 않았을까, 자가생성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오스는 원초적 공간이고, 그래서 분리의 원리가 된 겁니다. 공간이라는 게 비어 있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리, 개별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되는 것이고, 가이아는 원재료가 되는 원초적 진료, 땅, 흙으로, 성경에 보면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료, 원초적 진료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에로스는 이제 결합의 원리가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헤시오도스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타르타로스가 얘기가 따로 나와요. 타르타로스는 시면, 이게 깊은 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이아, 땅의 저 끝에 타르타로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지구가 평평한 지구의 맨 끝에 낭떠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시면인 타이타로스, 깊은, 뭐라고 하나, 낭떠러지라는 뜻의 시면, 타르타로스, 시면인 타르타로스와 가이아가 이제 결합해서 티포에우스를 나중에 낳는다. 이거 뭐 당장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티포에우스는 티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티폰으로 설명하죠. 나중에 제우스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괴물이에요. 이건 나중에 결합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강대선의 교재에도 나오는 그림인데, 이거 제목이 카오스입니다. 어두운 바다, 밤바다 같은, 그리고 위에는 뭐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그러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잘 안 나눠지는 이런 혼돈의 흑암 속에 저 멀리서 빛의 형태가 사람의 형태로 된 빛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기독교 신을 아마 형상화한 것일 텐데, 그래서 그 혼돈이 끝나고 질서가 신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는 이제 러시아 화가이고요. 1841년에 만든 그림입니다. 베네치아에 있네요. 아르메노 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멋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카오스의 자식들부터 얘기를 합니다. 카오스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가이아, 그 다음에 에로스,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타르타로스가 추가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각각들이 무성생식을 통해서 먼저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카오스 계통에서는 신화에서 배경 역할을 하는 그런 계통의 존재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등장인물들의 어떤 배경이 이루어지는, 뭐 조연급, 뭐 그런 식으로, 닉스, 밤입니다. 에레버스는 어둠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카오스가 닉스와 에레버스를 낳습니다. 혼돈이 어둠과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좀 더 구체화된 형태인 닉스, 그리고 그 밤의 어둠을 강조하면 에레버스, 이 둘이 결합해요. 이게 이제 에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테르, 창공. 아이테르란 말은 창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박한 공기 또는 맑은 공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성스러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런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테르가 됩니다. 나중에 아이테르, 에테르. 이제 과학에서 중요한 용어로 사용됐던 시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밝고 환한 공기, 하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헤메라는 낮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밤 다음에 낮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밤 다음에 낮이 오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낮이 오는 거죠. 해가 지냐 해가 뜨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해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의 시작인 거죠. 해가 지면
하루에 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둠으로 가고 세계가 종말로 고하는 방식일 텐데, 여기서 이제 어둠에서 밝음이 나오는 거죠. 대립자들인 겁니다. 밤에서 밝음이 나오는. 밤에서 낮이 나오고 어둠에서 밝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에로스가 중간에 개입한 유성생식이라고 말하자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카오스 이후 자식 에로스의 영역 증대로 결합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두운 존재가 밝은 존재를 낳는다. 즉 혼돈에서 질서로 간다. 그리스 신화의 창세 신화의 특징입니다. 뭐 사실은 어디나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혼돈 상태에서 질서로 갖는다라는 건데, 기독교와 좀 다른 점은 신이 인간을 만든다는 얘기가 명시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닉스는 또 에레보스와 결합해서나 또는 독자적으로 헤스페리데스, 모이라, 에리스 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오스에서 나왔던 닉스, 에레보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존재들인데, 헤스페리데스는 세상 끝, 그러니까 세상 끝은 서쪽에 있어요. 이게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세상 끝에서 황금사과 나무를 돌보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 자체는 헤스페리스라는 게 이제 그 금성을 가리키거든요. 금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샛별이에요. 샛별. 개밥바라기라고도 부릅니다. 저녁별. 금성은 가장 일찍 떠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이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저녁별 금성을 개밥바라기. 아마 뭐 개밥 줄 때쯤, 어스름한 저녁에 개밥 줄 때쯤 보이는 별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헤스페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저녁별 금성을. 그 다음에 이제 아침별 금성은 샛별이라고 한 거죠. 빛 보면 바로 뜬 별 같은 거죠. 아침에. 이 헤스페르스의 딸들이라는 뜻이긴 한데, 뭐 헤스페르스가 신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틀라스의 딸이라는 설도 있고, 뭐 제우스의 딸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 얘기할 때 아틀라스의 딸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또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 운명의 여신들은 셋입니다.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국수를 먹었어요. 요즘 그런 말 안 쓰지만, 뭐 언제 국수 먹여줄래? 그런 얘기는 언제 결혼할래?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돌잔치 때 뭐 생일날 국수를 해줬어요. 옛날에 국수가 좀 귀했기 때문일 텐데, 국수를 해준 이유 중에 하나는 국수가락이 길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수가락의 길이를 수명과 연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인들도 인간의 운명을, 결국 운명이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죽느냐 아니겠어요? 운명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실로 비유한 겁니다. 인간 운명을. 그래서 클로토는 실을 자아내는, 그 양털 같은 데 실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양털 뭉치해서 이렇게 실을 뽑아내는, 실을 잡는다란 말이에요. 클로토. 라케시스는 그 실을 길이를 재서 몫을 나는 거죠. 이만큼씩 해서 이렇게 뭐 이런 데 묶어주는 거죠. 이만큼씩 해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트로포스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가차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길이를 정해주는 겁니다. 한 인간의 수명의 길이를 국숟가락처럼 요 셋이 협동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길쌈. 우리나라 사람 여인들도 그랬던 것처럼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잡고 그걸 가지고 옷감을 짜고 뭐 이런 작업인데, 거기에 이제 운명의 여신들을 비유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에리스, 불화의 여신입니다. 전쟁, 굶주린, 살인 뭐 등등 부정적 개념들을 이 에리스 여신이 또 낳게 됩니다. 불화가 있으면 전쟁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살인도 있다라는 생각이겠죠. 이 에리스 여신은 나중에 트로이 전쟁의 빌미가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건 닉스 여신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이에요.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죠. 이건 뭐 이런 접시 같은 거 만들어서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색깔도 이쁘고. 닉스 여신을 그린 건데 1880년 작품입니다. 요거는 그라펜 알렉산더 폰데어 마크라는 사람의 석관묘, 돌로 된 관에 그 위에 세우는 기념품인 거죠. 여기 관이고 그 위에 이제 꽤 뭐랄까 부유하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서 거창한 묘에 있는 장식이죠. 이제 운명의 여신 셋을 그린 겁니다. 여기 실을 뽑아내고 있고 여기는 실을 끊어내고 있고 여기 실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한 사람만 노파로 그려져 있죠. 두 여인은 젊고. 요한 고트리프 샤토프 요한 고트리프 샤토프라는 화가의 조각가의 작품이고 1789년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석판화, 동판화. 여기도 이제 실을 끊는 모습이 아트로포스, 클로토, 라케시스 뭐 이런 겁니다. 반대인가? 이거는 이제 동판화를 그리려면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지울리오 로마노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동판화로 제작한 사람은 조르지오 기시라는 사람입니다. 1558년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죠? 이건 지난 학기 강의했던 거라서 아직 안 고쳐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2주차 첫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뒤를 또 이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